오디너리 쇼 듣고 왔습니다. 자, 맥주 사전 빨리 이야기를 해보죠. 드디어 이제 S로 넘어갑니다. 세종이고요. 세종 뭐 저희가 스타일 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세종의 역사는 어느 시골의 안개 속에 감춰져 있다. 전설에 따르면 벨기에 뜨거운 여름날 농부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양조되었다고 한다. 오늘날의 세종은 가벼운 세소네일 부터 알코올 도수가 10%에 가까운 것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매우 드라이한 바디를 바탕으로 하는 캐러멜 느낌이 나는 몰트는 가볍게 깨끗하며 후추향이 나는 신선한 노블홉과 훌륭한 균형감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세종에서는 효모 캐릭터가 중심이며 종종 꽤나 페놀릭하고 스파이시한 풍미를 보여준다. 일부 프로는 이런 캐릭터를 보완하기 위해 향신료를 넣기도 한다. 때때로 과일의 산미가 나기도 한다. 세종은 범위가 넓은 스타일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시골집 마당에서나 맡을 수 있는 브레타노마이세스의 쿰쿰한 향을 덤으로 맡을 수도 있다.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세종은 뭐 역사적으로는 농부들이 이제 일하다가 맛있는 맥주에서 출발했다고 하죠. 세종이라는 게 시즌이라는 얘기랑 똑같고요. 하지만 요거는 요 세종은 왈로니아 지방의 맥주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종이 벨기에 맥주 스타일인데 벨기에 전역에서 만들어졌던 게 아니고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변형에도 유리했던 게 아니고 벨기에에서 남부 쪽에 있는 프랑스어를 쓰는 왈로니아 지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프랑스와 맞닿아 있는 곳에서 또 역시 프랑스에 굉장히 비슷한 미에르드가르드라고 하는 또 스타일이 있기도 하죠. 물론 미에르드가르드가 알코올 도수도 높고 조금 더 어떤 당에 대한 단맛도 묵직하게 나지만 거기에 비해서 세종은 좀 더 확실히 드라이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종은 효모향이죠. 효모향 중에서 아까 여기 때 후추향, 여기는 이제 뭐 홉향을 후추향으로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종에서 나는 이 효모향은 대표적으로 후추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후추향,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페놀릭한 향들이 핵심이죠. 홉향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세종에서 홉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몰트향도 솔직히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효모향이고,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는 꽤 다양하게 있죠. 기본적으로 이 세종의 이제 시초인 두퐁 세종 같은 경우가 아마 거의 7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세종을 새로 이렇게 복원한 곳이 두퐁이다 보니까 이제 두퐁에서 만드는 세종이 교과서처럼 되어 있죠. 거기서 나는 효모향이 전형적으로 이 화이트 페퍼 같은 향이 올라오고요. 또 하나 뒤에 이제 브레타노마이세스라고 했는데 이제 세종에서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향입니다. 현대적인 크래프트 맥주 스타일에서는 요 세종을 팜하우스 에일이라는 것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팜하우스 에일 같은 경우 약간 자연 발효 쪽에서 나오는 향들을 의도적으로 더 만드는 거거든요. 세종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란 맥주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연 발효 향을 의미적으로 넣지는 않아요.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세종에서 확장된 팜하우스 에일, 미국 크래프트 맥주 신에서 이제 만든 스타일이에요. 팜하우스 에일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자연 발효에서 나는 향들을 좀 더 입혀서 이제 젖산 발효에서 나는 신맛이나 아니면 브레타노마이세스 혹은 기타 미생물에서 오는 약간의 심한 페놀릭한 향들, 그런 향들이 조금 더 많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세종을 팜하우스 스타일하고 등치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세종이라고 하는 건 두퐁 세종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에서 이제 시작된 여러 가지 약간 뭐 변주된 스타일도 있긴 하지만 그런 스타일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를 하고 팜하우스는 이 세종을 좀 더 확장시킨 약간 크래프트 맥주에서 만든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니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소독이라고 하는데요. 소독은 뭐 읽으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양조 과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소독은 세척과는 다르다. 세척이 장비나 맥주잔이 더럽지 않다는 걸 보증한다면 소독은 맥주를 상하게 할 수 있는 해로운 미생물이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그렇죠? 양조 장비 소독을 위해서는 특별한 비세제 소독제가 사용되는데 이 제품은 소독을 위해 거품을 만든 후 맥주를 오염시키거나 효모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성분으로 분해되도록 만들어졌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알카리를 주로 이제 강알카리와 강산을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희석해도 사용합니다. 보통 한 1% 정도 희석을 시키면 되는데 좀 셀 때는 2%까지 할 때도 있고요. 뭐 저도 요거 CIP를 할 때 강알카리성 액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좀 예전에 진짜 유독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신체에 유독하지 않은 성분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거품이 나느냐 안 나느냐, 계면활성제가 있느냐 없냐, 뭐 이런 어떤 차이점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양조장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IP 할 때는 뭐 60에서 80도 정도 되는 물에 요 강알칼리성 액체를 넣고 이제 돌리죠. 계속 돌려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약산성을 만든 산성 물질로 한 번 더 안에를 세척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요. 바에서는 서빙에 필요한 유리잔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맥주에 따르게 적합하다는 보증하기 위해 거품이 오는 소독제가 사용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바는 뭐 다양한 세척 방법을 통해서 잔을 일단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잔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지방 성분들을 제거를 하고, 또 입술 자국이나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설거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세척에 가깝죠. 소독이라기보다는 바에서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스쿠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생소한 용어죠. 우리나라에 없는 용어고요. 요거는 해외에서 이제 잔을 부르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쿠너라고 하면 국가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용량을 부르는 그런 일반 명사라고 합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빙하기에 가장 혼란스러운 맥주잔의 크기를 겨루는 종목이었다면 스쿠너는 우승이 확실한 맥주잔이다. 스쿠너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스쿠너의 정의를 물어보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그냥 다른 답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오스트리아 남부에서는 스쿠너를 임페리얼 파인트의 절반, 한 285ml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또 425ml라고 하기도 한다네요. 캐나다에서는 스쿠너라고 하면 더 일정치 않은데 크기가 가장 흔한 크기는 미국 파인트의 2배 정도인 950ml. 오우, 크네요. 거의 1리터네요. 하지만 단순히 큰 유리잔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미국에서는 스쿠너를 용량보다는 모양에 더 방점을 둔다고 해요. 스템이 있는 사발과 같은 둥근 형태, 용량 한 530에서 950 레인지가 넓은데 이런 것들을 스쿠너라고 하고요. 영국에서 스쿠너는 이렇게 와인잔처럼 이렇게 쉐리주 잔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79ml 정도를 의미를 하고요. 하지만 뉴캐슬에 있다고 하면 전통적으로 1분의 2 파인트 류잔을 의미한다라고 하네요. 영국에서 1파인트면은 580ml 정도 되나요? 예, 그거 반이니까 뭐 340ml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뭐 그런 용어가 있다라는 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건데 스쿠너 이런 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좀 쓸모가 있습니다. 예, 뭐 외국 애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데 문건이나 이런 자료에서 스쿠너라는 단어를 보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코티시 에일로 넘어갑니다. 스코티시 에일. 여기서 이제 항상 헷갈리는 게 스코티시 에일과 스카치 에일이죠. 그래서 보통 스코티시 에일 하면은 우리가 스코틀랜드의 이제 페일 에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치 에일이 이제 뭐 위헵이나 이렇게 뭐 실링으로 표시되는 약간 몰트 중심의 어떤 에일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다 모든 것들을 스코티시 에일이라고 다 똑같이 표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 에일과 다소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자체로도 주목할 만한 스타일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에일 자체를 스코티시 에일이라고 여기는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스코틀랜드 맥주의 알코올 도수는 실링이라고 표시하고요. 실링이 옛날에 그 단위죠. 돈의 단위, 화폐 단위를 의미합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시절에는 1배럴의 재료값을 표시할 때 실링을 사용했다. 그래서 실링이라는 그 단위가 이 스코틀랜드 맥주는 사용되는 것이군요. 예, 그래서 실링이라는 어떤 단위로 여전히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맥주를,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를 얘기하는 거죠. 알코올 도수 혹은 뭐 강도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사용되고요. 요즘은 이런 단위는 의미가 사라졌지만 전통은 끈질기게 붙어 다니기 마련이다. 많은 에든버러 펍과 바에서는 칼레도니안 80실링으로 표기된다. 이 전통의 훌륭한 본보기를 확인할 수 있다. 중세시대의 보리 몰트는 피트 불 위에서 건조되었는데 이런 방식의 몰트에서는 확실히 훈연함과 페닐 캐릭터를 남긴다. 그쵸? 스코틀랜드 피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피트는 이제 해조류들이 탄화돼서 생긴 그런 물질인데요. 추척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에서 흔히 나는 향이 바로 이 피트 향이죠. 아일랜드 위스키나 아니면은 미국의 버번에서는 전혀 나지 않는 피트 향, 굉장히 페놀릭한 향이죠. 피트 향이 나는 게 스카치 위스키의 핵심적인 특징인데, 역시 그 피트 향이 이 피트 몰트를 만들 때 피트를 태워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코틀랜드 맥주에서도 역시 그런 향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서는 그런 훈연향이 찾기는 힘들고요. 맞습니다. 요즘 뭐 스코틀랜드 맥주를 마신다고 해서 이런 훈연향이 나는 거는 되게 힘들죠. 일부러 이제 크래프트 씬에서 피티드라고 해가지고 피트 향이 나는 몰트를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곤 했었죠. 요즘은 좀 찾기가 힘든데, 과거 스코틀랜드 암벽 해안 근처에서 이런 풍미를 찾을 수 있었지만 요즘엔 크래프트 맥주 브로들이 만든 스카치 에일이나 위헤비를 포함한 몇몇 스타일에서만 이 풍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 맥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스코틀랜드 맥주의 스타일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스코티시 엑스포트라고 하는 스타일이고요. 스코티시 라이트 에일이나 스코티시 헤비 에일보다 좀 더 흥미로운 괴물이라고 하네요. 엑스포트 80실링 에일은 품질이 뛰어난 잉글리시 페일 에일이나 비터와 매우 유사하다. 이 스타일은 뒤에서 잔잔히 올라오는 호피향과 함께 뚜렷한 쓴맛을 갖고 있으며 몰트의 복잡한 토피와 토스트의 풍미는 맥주의 깊이를 더해준다. 이 스타일의 좋은 예로는 벨헤이븐 스카티시 에일과 맥완즈 엑스포트를 들 수 있다. 벨헤이븐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참 마시기 힘들어요, 이런 맥주 스타일은. 그리고 마시더라도 뭐 굉장히 큰 특징들을 잡아내긴 힘듭니다. 위헤비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스코틀랜드에서 나오는 맥주들은 큰 특징을 참 발견하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자, 스코티시 헤비, 이게 스코티시 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볼까요? 가끔 70실링으로 보면 스코티시 헤비는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알코올도수 3.5에서 4%의 세션 에일이다. 세션 에일입니다. 스코티시 헤비라고 했는데 세션 에일이에요. 스코티시 라이트 에일과 아주 유사한 캐릭터를 갖는데 실제 호평은 없으며 더 크리미하고 복합적인 몰트 풍미를 갖는다. 특징이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가벼운 맥주. 약간 비터 중에서 뭐 약간 비터, 뭐 베스트 비터인가요? 그런 스타일과 비슷한 것 같아요. 스코티시 라이트 에일도 나오네요. 이건 60실링이네요. 그럼 더 낮다는 얘기인가요? 3%. 와, 굉장히 낮은 그 에일이고요. 잉글리시 비터와 비슷하다고 하네요. 3%면은 뭐 베스트 비터, 그죠? 그 정도 수준인 것 같네요. 깔끔한 몰트의 캐릭터를 갖고 있으며 특별히 언급할 만한 호평은 없다. 그냥 특별한 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코올도수가 3% 정도인 이 스타일은 시중에서는 더 이상 자주 볼 수 없는 맥주다. 저도 뭐 본 적이 없어요. 마셔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보통 스코틀랜드 맥주라고 하면은 스카치 에일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누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또 얘기하는 스타일은 스카치 에일, 위헤비죠. 근데 위헤비 스타일이라고 할지라도 위헤비가 굉장히 무거운 맥주 같잖아요. 알코올 도수가 강한 맥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이렇게 높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이쪽 스카치 에일 스타일 중에서는 알코올 도수 높은 스타일로 보통 치고 있죠. 근데 이 스카치 에일의 전반적인 특징들은 뭐냐면 몰티하다는 거예요. 몰트의 풍미가 조금 더 강하게 좀 있고요. 홉의 풍미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뭐 효모의 풍미도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스코틀랜드 스타일의 맥주와 영국 스타일의 맥주를 테이스팅으로 구별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이게 솔직히 뭐 정답이죠. 영국 맥주는 그래도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스코틀랜드 맥주들은 이런 스타일의 세분화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고, 일반적으로 스카치 에일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크래프트 맥주 씬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몰트가 중심이 되고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6도 정도, 위헤비 정도가 한 6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정도 만들어지면은 보통 우리가 스카치 에일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스타일은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컨더리 퍼먼테이션, 2차 발효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2차 발효는 최근 굉장히 이제 각광받는 발효 방식이죠.
근데 세컨더리 퍼멘테이션이라고 하면 바틀드 컨디셔닝이랑도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때로는 같이 쓰기도 하고 때로는 분리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해보죠. 1차 발효, 다량의 발효성 당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어떤 그런 시기가 끝난 이후에 일어나는 추가적인 발효와 숙성 과정을 포괄하는 용어로 맥주와 효모가 완전히 분리되기 전을 의미한다. 그쵸? 필스너, 켈시 같은 맥주에서 2차 발효에는 몇 주가 걸리는 라거링 기간에 진행된다. 글쎄요, 뭐 요거는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필스너 같은 것은 2차 발효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숙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효가 다 끝나고 이제는 라거링을 해서 나이어스틸이 점점 가라앉고 여러 가지 향미들이 좀 더 깨끗해지는, 안정화되는 시기를 얘기하는데 요걸 2차 발효로 얘기할 수 있을까? 예, 요거는 조금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온에서 느리게 진행되는 2차 발효 시 남아있는 부유 효모들은 맥주에서 중요한 화학적 변화를 만든다. 가장 주목할 만한 맥주에 잔존하는 다이어스틸을 다시 효모 속으로 흡수하여 없애는 일이다. 이건 이제 숙성 기관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에일 양조에서 2차 발효는 이산화탄소를 맥주에 녹아들게 하여 강제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생기는 좀 더 강한 탄산과 다른 부드러운 탄산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원치 않은 풍미 성분을 없앤다. 이런 숙성 과정은 숙성 탱크에서 진행되며 전통적인 에일의 경우 병이나 캐스칸에서 이루어진다. 요게 조금 요것만 봤을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2차 발효라고 하면은 보통 병에서 추가적으로 혹은 뭐 배럴에서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발효를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약간 숙성 과정의 얘기를 지금 2차 발효라고 한 것 같아요. 이 설명 봤을 때는 이제 숙성이 맞는 것 같고요. 라거링은 이제 숙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에일에서도 요 부분은 2차 발효라기보다는 숙성의 과정이죠. 예, 숙성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발효라고 하면은 병이나 혹은 뭐 케그에서도 가능한데 케그에서는 보통 이루어지지 않고 배럴 같은 곳에서 2차적으로 발효를 시키는 일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병에다가 추가적인 당을 넣어서 탄산을 만들어내는 일을 의미하죠. 그걸 이제 바틀드 컨디셔닝이라고 해서 같은 의미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의미가 좀 다른 게 이 세컨더리 퍼먼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양조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틀드 컨디셔닝이라고 하면 약간 좀 향미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모를 필터링하지 않고 병에 넣고 이제 그와서 당을 넣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얘기할 때는 바틀드 컨디셔닝이라는 얘기를 쓰고요. 그리고 그런 행위 자체를 우리가 세컨더리 퍼먼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케그에서는 보통 일어나지 않고 병이나 이제 뭐 배럴 이런 쪽에서 보통 많이들 시행을 하죠.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계속 맥주사전 이어지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